네. 그러면 이제 노동법 핵심 이론 정리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예, 뭐 처음으로 저도 처음으로 여러분들 뵙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인사드리자면 저는 유정수 노무사입니다. 합격은 제 20회 때 합격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노무사 한지는 조금 됐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이제 고시촌에서 이제 처음 뵙는데요. 아무튼 반갑고 일단은 지금 올해 시험이 그래도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다행인 게 그래도 조금은 시간은 있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보름 이상은 좀 늦게 시험을 보니까 그나마 조금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일찍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시험 보고 나 빨리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빨리 보는 거에 대한 일장이 있다, 늦게 보는 거에 대한 일장이 있다 다 있으니까 사실 이제 별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강의 취지는 일단은 핵심적인 이론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이 강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정리반의 특성이라는 게 정리반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핵심 이론 정리반인데 핵심 이론에 대해서 사실 이제 7주 과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이 노동법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갖다 사실 7주 안에 다 정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이제 더 비중이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을 개설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은 그 강의 계획서를 보고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들은 다 이제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요. 자, 일단 교재는 그 율노동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용 법전 이 두 가지가 이제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용 법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안 가져오시고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법전은 무거우시더라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법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법전은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더라도 반드시 들고 다니시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교재니까 항상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자,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월 24일까지 이제 총 7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3월 10일은 이제 휴강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추후에 요거는 다음에 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부득이하게 요게 아마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3월 10일이 언제냐면 아마 4주차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근로관계 종료나 이제 비정규 근로자, 이제 산재법 나갈 때인데요. 제가 사실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미리 사전에 잡힌 거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연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부득이하게 좀 휴강하고 그 주에 제가 야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월금 중에 시간이 되는 낮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조정을 해서 사전에 미리 전주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측과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2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7주 동안은 계속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노동법 저도 이제 지금 GS1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GS 과정하고 조금 다른 게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핵심 이론 정리반이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또 단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은 여기 이제 메일 주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종종 이제 수험과 관련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관련한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이제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사 어떤 이제 그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일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 반복적인 질문들 이거 밑줄 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셔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신림동에 있는 다른 강사들과 좀 다른 게 이제 현업에서 계속 법인을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말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하지만 평일에는 아무래도 제가 업무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로
바로바로 답변을 거의 해드리는 편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질의가 너무 갑자기 뭐 업무적인 질의라든가 제가 업무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뭐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누락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종종 이렇게 질의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가끔 이제 질의가 저한테 안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매일 뭐 어떤 통신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종 그런 경우 뭐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답변이 많이 없거나 하면 다시 한번 뭐 누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뭐 강의 목표, 뭐 강의 계획, 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이 주차에 따른 이제 내용들인데요. 자, 오늘은 1주차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OT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 주체.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 주체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뭐 노조법상 근로자, 그다음에 근기법상 사용자, 그다음에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총론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6조의 균등처우라든가 7조, 8조, 9조. 7조는 뭐죠? 강제근로. 8조는 뭐죠? 폭행금지. 9조 중간착취 배제. 그다음에 10조 공민권 행사. 그다음에 11조 이제 적용 범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주차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4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산안이라든가 고용보험 저희 시험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 뭐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강의 취지가 핵심 인원 정리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강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짧고, 그다음에 기간도 좀 짧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산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은 이제 공부를 하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에 뭐 5주차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6주차 단체 협약과 재행행위, 7주차 조정, 뭐 그다음 부당 노동이, 뭐 조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7주 동안 이제 기본 이론을 갖다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올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이제 따져보면은 이제 3월부터 2월 달에 이제 중반이니까 다 갔다고 치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이죠.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죠. 이제 2차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2월 달에 이제 다 갔다고 봤었을 때. 보면은 몇 개월 남은 거예요, 지금? 딱 6개월 남았죠, 6개월. 6개월 동안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9월 달에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합격 여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 기간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짧다면 짧고 길다면 또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뭐 공부가 좀 더 뒤처져 있다 이랬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시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조급해지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절대 조급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늦더라도, 남들보다 진도가 늦더라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이해하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4월 달부터는 보통 이제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쓰기 시험이 들어갑니다. 이제 쓰기 시험이 들어가죠. 이제 쓰기 시험, 즉 뭐냐면 이 3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핵심 이론에 대해서 아니면은 핵심 판례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쓰기 시험이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 이때 학원을 진행하는데 진도 따라가기가 사실 벅찹니다.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진도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부터죠. 이제 3기가, GS 3기가 들어가는데, 요때부터는 이제 전범위잖아요. 그렇죠? 전범위로 시험을 보는데, 이때는 이제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전. 이때는 실전이기 때문에, 이 실전 시험에서 보기 전에 실전 시험 보기,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보기 앞서서 이 실전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이론이 지금 2월 달에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3월 달에 핵심 이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2월 달에 이제 핵심 이론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은 기간 동안, 6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에 따라서 이제 합격을 하느냐, 못 하느냐,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죠. 오늘이 아니라 이제 올해 겨울을 어떻게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뭐 사실은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날씨도 많이 춥고 오늘 제일 추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제일 추운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이 좀 확산이 많이 심해가지고 오늘 뭐 9만 명이 지금 넘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실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하는 이제 7주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도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기본적으로 이제 GS 연기들은 다 듣고 오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없을 거라고 봐요. 한 번쯤은 수업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핵심 이론 정리반이라는 게 물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딱 듣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다 듣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해서 아마 들으시는 수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런 눈높이에 맞게 강의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어디서부터 보냐면 자, 오늘은 일단 뭐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노동법의 의의라고 나옵니다. 이제 노동법.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 즉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노동법이죠. 노동법. 그쵸. 노동.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에 보면은 노동법이라는 단일화된 법은 없어요. 법 체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여러 노동관계 법령들이 합쳐져서 그냥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안에는 근로기준법이 있고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노조법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도 있죠. 산재법, 그다음에 뭐 고용보험법, 남녀고평법 뭐 여러 가지 등이 있고요. 그다음 최저임금법, 뭐 여러분들 1차 과목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노조법, 또 노동위원회법도 있고,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교원 또는 공무원 노조법. 근데 2차 시험법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이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 노동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사실 일본에서 이제 그 개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법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 법 체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법 체계라는 것은 사실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개의 체계가 있죠.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대륙법계 측이죠. 이제 대륙법계 체계는 뭐예요? 성문법주의죠. 그렇죠. 법전이 있는 거죠. 성문법주의. 영미법계는 뭐예요? 불문법주의죠. 불문법. 그래서 판례가 하나 이제 법원성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판례가. 법원성이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판례가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문법 체계이기 때문에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판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법 체계 대표적인 이제 대륙법계 체계가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죠. 이제 이런 거. 영미법계 체계 말 그대로 영미국의 법 체계인 거죠. 그렇죠? 영국가고. 그다음에 미국이 대표적인 건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 독일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법을 이제 개수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법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노동기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기준법.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왜 노동기준법이라 안 하고 근로기준법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이제 가질 수는 있는데요. 임정길 교수님 말씀으로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죠, 그렇죠?
북한하고 이제 남한이 대치하고 있는지 그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무슨 당이 있죠? 북한에 예, 노동당이라고 있죠. 노동당. 그렇죠. 노동당이랬어. 이 노동에 대한 어감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정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노동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노동에 관한 법률이니까 노동은 누가 노동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근로자가 노동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면서 또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죠. 뭐죠? 의무를 부여하는 법. 사용자한테 근로시간 준수해, 아니면 휴가 몇 개씩 줘, 그 다음에 해고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의무가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상의 의무에서 근로자의 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의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의무에는 뭐 주된 의무가 있고 이제 부수적 의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해당 단어 나갈 때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페이지에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이 노동법이라는 것은 이 본질은 종속노동에 관한 법률이죠. 그렇죠. 종속노동이라는 것은 뭐죠? 사용자, 즉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이제 종속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속노동은 바로 사용 종속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사용 종속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가 없으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통 이 사용 종속 관계를 보통 인적 종속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종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종속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인적 종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적 종속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 내 몸이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 몸이 사용자한테 종속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인적 종속성이라고 얘기하고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을 갖다가 어떤 종속노동의 본질로 보는 것을 갖다가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거죠. 업무가 종속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윤 창출이나 손해 부담을 누가 갖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경제적 종속성의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아까 전에 지금 노동법에서 두 개의 법제가 있었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시험법이랑 관련된 건데,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고, 이제 노조법이 있는데, 보통 이 근로기준법은 인적 종속성을 중시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갖다 보통 인적 종속성 위주로 판단을 하죠. 그러나 노조법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종속성을 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예전에는 2018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판례의 경향이 이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즉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을 할 때 인적 종속성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나 2018년도 재능교육 사건에서 판례는 이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보통 이제 경제적 종속성을 이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부터는 이 경제적 종속성이 바로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대표적인 어떤 기준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업무 수행의 업무의 종속성이라 독립사업자성, 그러니까 독립사업자성이라고 하는데 업무의 종속성,
독립 사업자성을 판단 기준으로 한다.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로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차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다 이제 같이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앞쪽 총론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 뭐 종속노동의 뭐 의의라든가 이런 이제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서 자 보시면은 자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면은 이제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법원. 자 노동법의 법원인데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법원이죠. 법원. 법원. 자, 법원을 쓰면 자. 법원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법법자의 근원 원자죠. 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법의 근원. 즉 다른 말로 하면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규범의 효력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효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제 법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법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죠. 한문은 만약에 이렇게 쓴다. 원자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법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법원, 그죠? 사법기관이 되는 건데, 요거 한문은 이제 근원 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성인데 여러 가지 법원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뭐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조약이라든가 아니면 노사자치규범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판례 관행 등의 법원성이 인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 법원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행이 즉 노동 관행의 법원성 여부죠. 이 노동 관행의 법원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노사자치규범 있죠. 논란이 될 수는 있는 여지는 있는데 노사자치규범, 노사자치규범이요. 규범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노사가 자치적으로 만든 규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단체 협약, 그다음에 취업 규칙, 그다음에 뭐 근로계약 등 이와 같은 것들이 보통 노사자치규범이죠. 그렇죠? 이 노사자치규범들은 일반적으로는 견해 대립은 있죠. 그렇죠? 견해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 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이 견해 대립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견해 대립이 있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 계약설이 있고 그다음에 법 규범설이 있죠. 자, 하나의 계약이다. 이제 사법상 계약이다라고 보는 거고 법규범은 이건 하나의 법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 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노조법에서 배우는 조합 규약. 조합 규약이 뭐죠? 규약? 규약이 취업 규칙은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어떻게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조합 규약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반대적 개념이에요. 노동조합이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거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정한 규칙을 갖다가 조합 규약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노사자치규범은 보통 이제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대륙법계 체계에서는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이 노사자치규범을 법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체계에서는 보통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은 이제 6페이지 노사자치규범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시면은 노동 관행이 나오는데 이 노동 관행 보시면은 특히 이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는 딱 두 가지라 볼 수 있어요. 요건 중 되는 키워드가.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관행의 법원성은 인정되지는 않아요. 관행이
관행이 법원성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그러나 노동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첫 번째. 관행의 규범성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판례는 첫 번째 뭘 들고 있냐면 요건이 첫 번째 규범적 사실로 승인이 되었어야 돼요.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아 이제 법원이 된다라고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계속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 제도로 이제 보는 거예요. 제도로. 그렇죠? 아, 이게 당연히 우리의 어떤 법규범의 하나의 어떤 제도고 규칙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사실상 제도로 이제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관행의 법원성은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박스 나와 있죠. 노동관행의 이제 법원성 여부인데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섯 번째는 판례 및 행정 해석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죠. 대륙법계 체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성무법제 체계이기 때문에 이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책에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습니다. 사실상의 구속력. 즉, 뭐 대법원 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2013년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다. 우리 아마 이제 통상임금 관련한 이제 내용에서도 이 판례가 나오는데요. 가브로토텍 사건인데, 요 2010년도 12월 달에 이제 정기상여금이 이제 통상임금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 이제 그 정기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판례가 요 전원합체 판결이죠. 요게 나오고 난 뒤부터는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라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이라든가 대법원 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직장인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부터 연차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좀 변경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1년 미만 근로자들 있죠. 1년 미만 근로자. 그러니까 1년 근로한, 딱 1년 근로했어. 딱 1년. 1년 근로한 근로자들의 연차 개수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봤었냐? 고용노동부도 어떻게 봤었냐면, 고용노동부도 어떻게 봤었냐면, 자, 보시면은 원래 우리 60조 2항 보시면은 1년 미만자들이라 하더라도 한 달을 만근하면 한계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1년 근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했었을 때,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한 달을 만근하면 한계가 발생을 하니까 1월 달에 만근해야 이제 2월 달에 한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11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11개.
11개가 발생하고,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 날 보통 이제 퇴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1월 1일에 이제 연차를 못 썼기 때문에 못 쓰고 나간 거기 때문에 15개가 1년 근로를 했으니까 15개가 새로 발생해서 보통 이제 26개가 발생한다고 봤었어요. 노동부나 이제 대법원에서는. 근데 대법원은 아니었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걸 줄 필요 없다. 11개만 주면 된다. 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원에서는 1월 1일 날 근로를 하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365일만 근로하면은 이 15개 발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366일을 일해야 1월 1일까지 일을 해야 15개가 이제 발생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었어요. 변경하지는 않다가 이제 최근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입장을 변경해가지고 대법원의 입장으로 따라갔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으로. 그래서 보통 이 법원의 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상의 구속력은 좀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행정해석이라고 나오는데 행정해석은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지금은 잘 제 교재에도 이제 행정해석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사실 수험에서는 행정해석을 거의 다룰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거의 뭐 상황에는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대법원 판례보다도 행정해석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판례를 보충하는 그런 어떤 이제 해석들이 보통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해석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행정해석도 사실은 뭐 법원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하급 관청, 이제 관청에 대한 어떤 이제 구속력은 있는 거죠. 그 관청에 대한 어떤 지침 해석이기 때문에. 그 기관 내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구속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법원 상호 간의 충돌, 그래서 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우리가 이제 단체 협약 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니까 이제 불리한 변경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 기본권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사실 이제 총론적인 부분이죠. 지금 배우는 것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총론 부분에서 이제 관행 부분, 이 부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노동 기본권은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으시는데 시간 나셔도 가급적이면 뭐 굳이 읽을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뭐 그냥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근로 3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근로 3권의 주체. 근로 3권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근로자죠, 그렇죠? 근로자고 이 근로 3권의 주체에 대해서는 뭐 헌법상에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참고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단체 근로 3권의 상호관계라든가 이제 근로 3권의 효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단결권 같은 경우 이제 단결권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단결권이 있죠. 적극적 단결권과 이제 소극적 단결권. 특히 이제 적극적 단결권은 뭐냐면 이제 근로자가 단결할 자유를 갖다 보통 이제 적극적 단결권을 하고 이제 소극적 단결권은 뭐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갖다가 이제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하는데 이 소극적 단결권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게 뭐죠? 노조법에서 보통 유니온샵하고 좀 연결이 되죠. 그렇죠? 유니온샵은 사실 이제 조직 강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만약 사업장에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제 가입해 있는 이제 어떤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유니온사 협정이 되어 있으면 단체 협약상에 유니온사 협정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그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유니온사 조항이 있는데 내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는데 이걸 가입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과 이제 충돌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 여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소극적 밑에 보시면 21페이지에 소극적 단결권과 이제 단결 강제. 이 단결 강제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조직 강제예요. 조직 강제. 조직 강제. 반드시 조직해야 되는 어떤
조직을 강제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근로자가 이제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걸 갖다 이제 조직 강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이제 단체 협약상의 제도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숍제도, 그렇죠? 유니온샵이라든가 뭐 클로즈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숍제도가 보통 이제 단결 강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견해들이 이제 긍정설이 있고 이제 부정설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다수적인 견해는 이제 부정설의 입장이라는 거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되고 소극적 단결권의 이제 긍정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소수적인 견해이고요. 이제 독일의 통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독일의 통설인데 통설 판례인데 이상윤 교수님도 우리나라 이제 연세대학교 이상윤 교수님도 보통 이제 이 긍정설 입장을 택하고 계시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4페이지에 이제 근로 3권의 이제 제한입니다. 이제 근로 3권의 제한 관련해서 일단은 근로 3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죠. 헌법상의 어떤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상의 제한, 즉 뭐 노조법상의 어떤 제한이 있을 수가 있죠. 즉 뭐냐면 24페이지 보시면은 자, 법률상의 제한에서 일단 보시면은 노동조합이 쟁의를 할 때는 조합은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폭력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중재나 긴급 조정 시에 이제 쟁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긴급 조정이라 하는 것은 이제 노조법 76조 나와 있지만은 긴급 조정이 뭐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면 뭘 멈춰야 돼요? 쟁행위를 멈춰야 되는 거죠. 근로 3권, 즉 쟁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로 3권 헌법 33조 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단체 행동권을 실현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근로자가 이제 헌법 33조 1항에 따라서 단체 행동권을 하고 있는데 행사하고 있는데 고용노동장관이 하지 마라고 한다라면 법률로서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로 3권이 이제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로서의 어떤 제한 부분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방위사업법 또는 헌법 법률 유보 조항에 따라서 주요 방위사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전력용수라든가 뭐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자 등에서 쟁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제 필수 유지 업무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근로 성질에 따른 제한, 뭐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이 있고 이제 교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20년도 12월 9일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5급 이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 3권이 아예 부정됐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특히 이제 6급 이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행동권을 빼고 단체 교섭권과 단결권만 인정이 됐었었죠. 이제 이런 직급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 근로 3권을 좀 제한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이제 법이 바뀌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 공무원의 근로 3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무원은 아무래도 공익성을 많이 이제 띠는 업무를 이제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체 행동권은 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로서 좀 제한되는 부분, 이제 근로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교원의 근로 3권 제한, 그렇죠. 교원도 이제 사립학교 선생님도 있지만은 이제 공립학교나 국공립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립학교 교원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국공립에 준하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원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자, 근로 3권 중에서 보통 단결권과 단체 그 교섭권만 인정이 되고 단체 행동권은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법이 좀 뭐 바뀐 부분이 2018년도에 특히 이제 초중등교사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법에서는 이제 교원 노조의 가입 범위를 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고등교원 즉 대학교의 어떤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됐었었는데 헌법에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고등교원도 이 가입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와서 최근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예전에 유치원 교사분들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교원 노조법에. 그래서 이제 학설로는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하고 교수님들은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으셨는데 이것도 이제 법에 이제 명문화를 해가지고 유치원 교사라든가 아니면 초중등 교원이라든가 이제 고등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원 노조에 이제 가입 범위에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보시면은 뭐 첫 번째 이제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들 그다음에 근로자의 당체 행동권을 제한을 하고 있죠. 아까 이제 봤던 부분이고요.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공익사업이나 필수 공익사업,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 공익사업과 이제 필수 공익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단체 행동권이 이제 제한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이제 공익사업 및 필수 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에서 자, 두 번째 단락 잠깐만 보면은 공익사업의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긴급 조정의 결정이 공표될 때는 즉시 쟁행에 중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표일로부터 이제 3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이제 쟁행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아까 전에 긴급 조정과 관련된 내용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청원결찬과 이제 단체 행동권 제한 문제. 이 문제는 한번 제가 판례 강의할 때 GS 저희 지금 현재 나간 1기에서 이제 판례 강의라고 있는데 판례 강의할 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핵심 이론 정리반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판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이 청원경찰하고 특수경비원 관련해 가지고 조금 구별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보시면은 특수경비원 먼저 써주죠. 특수경비원이 있고 이제 청원경찰이 있죠. 자, 특수경비원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하냐면 경비업법에 근거를 해요. 자, 그럼 청원경찰은 뭐죠? 청원경찰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 제한된 구역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한된 구역 내에서. 자, 보시면은 경비 업무 수행. 자,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럼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청원경찰은 이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공항이라든가 항만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경비원과 그다음에 청원경찰의 또 차이는 뭐냐면 일단은 특수경비원은 이제 간접 고용으로 채용합니다. 보통 간접 고용. 자, 근데 청원경찰은 이제 직접 고용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럼 이 간접 고용과 직접 고용의 차이는 뭐냐? 간접 고용과 직접 고용. 이 간접 고용과 직접 고용의 차이는 이제 크게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 직접 고용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고용.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접 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특수 고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의 차이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보시면은 잠시만요. 사용과 고용이 일치하면은 이제 직접 고용이 돼요. 근데 사용과 고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간접 고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은 사용과 고용이 일치되는 대표적인 고용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죠? 보통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용과 고용이 일치되죠.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뭐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고용이 일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단시간 근로자도 사용과 고용이 일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접 고용이에요. 사용과 고용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으로 어떤 근로 형태? 파견이 있죠. 파견은 사용과 고용이 일치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견 사업주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 사업주가 있죠.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이제 파견 계약을 체결하죠. 그렇죠.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자,
파견 사업주와 근로자가 있고, 그렇죠? 사용 사업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있는데, 파견 사업자와 근로자는 어떤 관계? 고용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즉 고용 계약 관계죠. 근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해요?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자하고 체결하잖아요.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나 사용 사업자하고는 어떤 관계? 즉 지휘 명령 관계, 즉 사용 관계죠. 그렇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지휘 명령 관계잖아요. 그렇죠?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이 대표적인 간접고용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도급도 뭐 이런 대표적인 간접고용의 형태죠. 그렇죠?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어요. 도급계약을 체결하죠. 수급인과 누구? 만약에 갑이라는 이제 근로자가 있어요. 수급인과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 즉 고용 관계가 있는 거죠. 고용계약 관계. 고용 관계죠. 고용 관계.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누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과 사용이 사실 일치되지 않은 관계인데, 요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도급인이 만약에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려면 이제 불법 파견, 위장 도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법 파견이라든가 위장 도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파견과 도급은 대표적인 이제 간접고용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수고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요거는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